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만손이 28년 만에 제2의 사명을 바꿉니다.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에게 사명 변경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첫 판매를 개시한 지난 1962년부터 지난 15일까지 54년 만에 누적 판매량이 1억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특별한 재료 없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코데지 컴바인 주식의 매매 거래를 오늘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제로투세븐이 포워드벤처스의 분유 등 내일 유업 제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중단된 부문의 매출 규모는 420억 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카트레 회동에서 산유국들이 동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를 예측해서인지 지난 금요일 유가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증권사 리포트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유한타증권, HMC투자증권의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도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으로 기업 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1분기 실적이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S&P 500에 속한 기업들은 2012년 이후 평균 서프라이즈율이 68%에 달했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1분기 실적 쇼크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고요. 저유가로 에너지 업종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유가가 저점을 통과하고 완만하게 반등해온 만큼 에너지 기업의 이익도 추가 하향 가능성은 낮다고 제시했습니다. 결국 1분기 실적이 선제적으로 하향된 만큼 현재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지난주 선거 이후의 증시 흐름을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17, 18, 19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했다고 짚었는데요. 17대 총선 이후에는 산업재주가 수익률이 좋았고 18대에는 차화정, 19대에는 제약바이오로 주도주가 상위했던 만큼 이번 총선 이후 주도주가 어떤 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정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집권 시기에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이번 총선 이후 2000포인트 안착 여부는 코스피가 20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2015포인트까지 올라감과 동시에 거래대금이 6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가운데 2050포인트 돌파를 할 경우에 2000포인트 안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HMC투자증권의 리포트 알아봅니다. 결론적으로 증시의 상승 탄력이 갈수록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환경은 좋은 상황이지만 4월 말로 갈수록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거라는 건데요. 그 이후로 국제유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17일 도하 회동에서 선유량 동결 합의에 실패한 만큼 유가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이고요. 또 환율 분위기도 달러 강세 조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바닥 수준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낮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지금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는 않지만 밸류에이션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환율 수혜도 2분기부터는 주춤해지면서 시장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신 SM 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난 금요일에는 그래도 2010선을 지지를 했는데 금요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장세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오늘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시장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지수 급등 후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이제 워낙 슈팅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어서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한테표 쉬어갔었던 그런 모습들. 자, 일단 글로벌 증시가 유가의 흐름으로 인해서 상승의 패턴을 이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카타르에서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에 대한 동결 합의가 예정돼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란이 또 불참하게 되면서 원유 생산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동안에 이 동결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제유가의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국제유가의 상승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 실패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는 후에 46불 정도까지는 좀 상승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두터운 그런 저항 구간이라 46불까지는 이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이번 합의안 실패가 국제유가에 좀 하락이 나왔을 때 하반 경직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킬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좀 변동성도 있을 거라는 점만 참고하시면서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지수는 지난번에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5일선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갭을 오늘 구간에서 메고 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5일선 유지 여부가 되겠죠. 아직까지 지금 5일선에 지금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5일선이 또 2,000포인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2,000포인트 부근까지 일단은 오늘 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 지지를 할지 여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또 중요해진 그런 구간이 되겠죠. 132만 원대. 132만 원대의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자, 일단 아직까지는 이번에 이제 코스피 131만 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아졌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번에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132만 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아졌다가 이번 지수 추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32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항이 그만큼 크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무조건적인 132만 원대의 돌파가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수 갭 상승한 부분을 갭을 메우는지 131만 원대를 맞고 떨어졌던 삼성전자의 추가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올지가 조정권을 들어올지 두 가지 포인트 잡고 외국인들의 패턴에 맞게 시장 대응하시면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지난번에 이제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과 섹터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단 종목별로 SK 하이닉스와 삼성물산을 일단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바닥권에 있던 삼성그룹 관련주들, 삼성물산을 위주로 관심주를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삼성물산 지난주에 바닥권을 서서히 저점을 높임으로 인해서 삼성물산 지난주 말씀드린 이후에 한 2.5% 143,5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에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단기 목표가로 말씀드린 145,000원대에서 한번 저항벽에 부딪힐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끊어치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5,000원대를 기준해서 포인트 삼성물산 잡아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 자, 일단은 조금씩 말씀드리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번 더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양봉 캔들이 좀 나와주면서 기관들이 좀 오랜만에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만원 부근까지의 상승세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두 종 모두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그런 패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관점에서 저점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상승의 과정들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그룹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악재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2분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종목들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 지속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가두리 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700포인트가 상당히 좀 큰 저항인 것 같아요. 벌써 지금 한 달 동안 맞고 떨어지기만을 반복하고 있는 지수 영역대가 700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보다 이제 현대 코데드 컴바인의 주가 영향으로 인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가 되겠죠. 상당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코데드 컴바인 지난주에는 일단은 상한가에 좀 들어가게 되면서 또다시 지수와 연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 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12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로 사인을 찍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하락 후의 반등에도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내지 매도 기현을 띄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2거래일 연속 상승 후에 바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나온 부분이면서 종가상 또 6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직전 저점 104,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10만원대까지 한번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바이오 섹터들의 변동성, 자, 체크를 하시면서, 자, 최근에 또 정치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상승 구간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급등주들은 정치 테마주라고 할 만큼, 많은 종목들 변동성이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총선 이후의 변화가 종목별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주의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하반 경직성 일단 얼마나 지켜줘야 되는지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현대차와 현대위와 같이 앞서 말씀해주신 낙폭과대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가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0분, 개장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금 2000선을 하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또 눈에 띄는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게 좀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종목마다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 역시도 약 70억 규모의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사실 금요일에도 좀 시세가 나왔었었는데 오늘 또 시간으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운용자금 70억 마련하기 위해서 UPI 인터내셔널과 이 최연극실을 상대로 해서 제3자 방식의 유상증자한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발행되는 신주는 약 334만 9,282주, 신주 발행가액은 2,090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 정도
내외에서 일단 할인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할인폭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뭐 시간으로 61만 주, 그리고 예상치 효과가 12% 정도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냐면 그 리티형 직물용, 산업용 등에 사용되는 이제 면사나 홍방사, 뭐 코마사 이런 원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조건에 이 3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엔코하고 큐로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엔코가 최대 주주인 큐로콤의 57억 규모의 제3자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15일에 했습니다. 발행 신주는 407만 1428주고요. 주당 발행가액은 기준 주가의 10% 정도 할인율 적용한 1,400원.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4일이고요. 지엔코에 대한 큐로콤의 지분이 일단 15.96%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지엔코 보면 이제 직전 고점이 1,800원인데 뭐 지금 이 상단 저항이 1,7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금요일날 거래량도 많이 실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으로 35만 주 정도 되는데 예상 체결가 5.4%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큐로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으로 28만 주, 예상 체결가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큐로콤은 지엔코보다 더 좋죠. 신고가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부터라도 좀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데, 너무 급등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삼형 엠텍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조선 기자재, 뭐 LNG선이라든지 선박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의 소재 사업부에서 분사했고요. 내연기관 구조재와 산업기계 구조재, 산업용 철강 소재, 그리고 이 교자장치,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선박용 엔진 제조 쪽으로, 그리고 철강 플랜트 쪽으로 굉장히 좀 주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 거래처가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보면은 인도주 조선소하고 MOU 체결을 좀 하면서 LNG 쪽하고 조선기자재들 시세가 좀 올라왔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 현재가는 시간으로 16만 주, 예상 체결가는 21.5%입니다. 사실 21.5%면은 뭐 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좀 음봉 났을 때 공략을 하시던가, 아마 분봉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금요일날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가 특징 중 분석 메리츠증권증권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6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장 함께하실 분 모시고 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수장, 그리고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하락을 한 데다가 산유국의 동결 합의도 실패를 한 만큼 지금 하락세가 예견된 바이긴 한데, 자, 김영석 대표님 지금 2000선 지지가 좀 아슬아슬해 보이거든요. 네. 어디까지 조정을 좀 받을까요? 지금 이제 예상 체결가를 보면 2003포인트로 거의 2000선에 육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도하에서 산유국 감산 합의라든지, 그 또 하나의 또 불의 고리에 이제 얘기하는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글로벌 이슈, 지정학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장중 조정을 보이면서 2000포인트 선을 이제 도전을 하는, 2000포인트가 지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중에 하나일 텐데요.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보다 더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유가 조정을 빌미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장중 반전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2000포인트 지지가 일단 오늘 가능한지 확인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대형주 장중의 반등도 그래도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정윤성 소장님 기장 오랜만에 나오시죠. 네. 일단 지난 금요일에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7년 내 최저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동안 글로벌 변수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중국의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이 과연 가파르게 갈 것인가, 완만하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우선은 금요일 날 세이프하게 지금 지나갔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수출에 대한 지표도 호조로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투자 지표가 50을 넘어가면 상당히 이제 좋은 전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중국이 오랜만에 53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발 변수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잠잠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집중도에 대한 여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도 어떤 철강이나 화학 이쪽에 대한 업종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좀 반등세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철강주도 많이 움직였었지만,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수출 지표라든지 유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반짝 이슈가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변수가 일단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은 국내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지수 조금 더 버텨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 그래도 일단은 유가 하락 피할 수 없는 현상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실이 오늘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그동안 유가를 바라보면서 글로벌 증시에다 투자를 해왔다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국제적인 자금의 성격이 굉장히 이제 유동성 랠리가 계속 강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동안 이제 유가 관련돼서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보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해석이 굉장히 강했고, 신흥국 쪽으로의 공격적인 투자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들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시장을 이끌면서 이제는 실적이 바닥이니까 다시 한번 지수 관련 대형주로 매수가 몰리면서 다시 이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오늘 유가 하락은 굉장히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날 겁먹고 던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점 매수에서 망설였던 분들은 적극적인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보다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이제 2050포인트 이상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봤었는데요. 지수 자체가 유동성 랠리, 4월 달에는 거의 유동성 랠리가 많이 펼쳐질 거다. 지난주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까지도 흐름 크게 나쁘지 않게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인 시장 전망 주셨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시장 조정받을 경우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정유수 소장님은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어떤 흐름 보일 거라고 예측하세요? 네, 우선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종목별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 다 봤었을 때는 선순환 구조가 얼마나 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으로 와닿아져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좀 시장에 대한 유행 선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번 주에서도 한 번쯤은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종목별 흐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이번 주 시장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개장 직전입니다. 저희 오프닝 벨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8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출발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온통 파란불 일색입니다. 삼성전자가 0.38% 하락하면서 130만 원 하회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홀로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고 전반적으로 IT 업종 파란불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철강 업종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지금 2%대 급락하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들의 낙폭이 큽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모두 3% 넘는 낙폭 보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까지 조선주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역시 현대차까지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지금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주들이 모두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GS 1.9%, SOL도 2% 가까운 하락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화학업종도 악재로 작용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0.66%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2000포인트 겨우 지금 지지하면서 2001포인트에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강보합 출발입니다. 0.02% 오르면서 69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코스피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대표님의 코스피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까지 같이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000포인트를 출발을 하면서 2,000포인트가 간당간당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체감 지수 자체가 이제 나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하락 종목이 394개, 상승 종목이 247개로 하락 종목이 약 상승 종목보다 50% 많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 역시 아까 장전 말씀드린 대로 낙폭이 커지면서 출발하면서 외국인들,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은 현물시장에서 247억 순매수고 외국인은 132억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372억으로 기관 혼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인 종목군들 시총 상위 업종들을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 낙폭이 아까 장전 말씀드린 것처럼 단사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낙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1,000원 하락한 0.08% 하락 중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소폭 하락에 뒤를 이어 한국전력이 상승으로 0.34%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아모레퍼시픽이 0.87%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뒤를 이어서 마이너스 3.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 초반인데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긍정적인 흐름 오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보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지금 삼성생명이 부진한 모습으로 8%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전반적으로 알리안츠생명의 매각으로 우려감이 나타나고는 있었지만요. 오늘 삼성생명 급락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같이 이제 겹쳐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이익률 자체가 감소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동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에서 이제 저가성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 초반이다 보니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낙폭도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 축소하는지 여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94포인트로 약보합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윤성 소장님,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점까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코스닥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0.67포인트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국내에서도 좀 엎치락 뒤치락 좀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셀트리온 등의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지수를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1%에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셀트리온 제약 보통 셀트리온이 지금 1% 움직일 때 제약은 4% 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코스닥 지수 밀리는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좀 바이오 쪽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같은 경우도 강보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분자 진단, 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고조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아까도 중국 쪽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면서 경제 지표도 호조로서로 나오면서 국내에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조금씩 좀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콜마 B&H가 1.1%의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1.9%의 강세 주면서 그동안 좀 많이 밀렸었다가 저가 매수세가 점차 들어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일본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전일 대비 1.93% 급락하면서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소 수급과 업종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대표님 말씀 아까 해주신 대로 외국인 수급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이죠? 네, 앞서 이제 개장 출발할 때 외국인들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아까 이제 개장 초에 분명히 비차익 매도가 마이너스로 출발한 부분이 순매수로 이제 전환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10시 반 이후에 중국장 개장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 좀 더 장중의 낙폭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현재 시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낙폭, 보험업에 대한 낙폭이 가장 큽니다. 마이너스 3.4%로 보험업종이 두드러지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그 다음에 금융업, 증권업 같이 포함해서 1.3% 이상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업, 기계, 통신까지 전체적인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기, 가스, 그다음 섬유, 이복, 화학,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외국인과 기관, 선물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오늘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양쪽 다 매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하생 포지션에서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시장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는 점 한번 힌트를 참고로 해볼 수 있을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거래소 그리고 선물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만큼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크게 오늘 지수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아직까지 수급 방향성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그리고 업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성 소장님. 네, 우선은 수급부터 보시겠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는 40억 순 매도고요. 기관들의 경우는 마이너스 33억 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만이 한 69억 원 정도의 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먼저 제약바이오 쪽은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개별적인 종목군 따에서 좀 많이 움직이는 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오늘 6.8%의 뭐 깜짝 좀 움직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게임 업종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1.3%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40억 규모의 신규 발행에 대한 부분, 특히나 최근 들어서 뭐 컴투스가 먼저 턴을 하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게임 업종들 간에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상승에 대한 부분 힘이 조금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 초반에 깜짝 움직이는 경우를 흔하게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업종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급락하나 싶더니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산유국의 동결 합의 실패가 오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4원 80전 상승한 1151원에 개장하여 현재 1152원 부근선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산유국 간 회의에서의 동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가 결렬된 데 따른 그 실망감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의 여파가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역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시장에서 40달러 초반에 마감했던 WTI가 현재 38달러 선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자재 통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역시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 부각되며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달러의 약세 압력 또한 유효한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국 3월 산업 생산의 부진 등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우려와 다음 주 FOMC에서의 금리 동결 전망으로 인해 달러화 자체의 상승 모멘텀은 약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또한 고점에서의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대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1150원대 중반 이상으로의 강한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주 미국 재무부에서 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는 점 또한 달러원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축소하는 흐름 예상되고요. 이처럼 금일 달러원 환율은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모두 뚜렷한 것으로 보여 다소 높은 변동성 장세 예상합니다. 한편 이번 주에 챙기셔야 할 주요 이벤트로는 내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금주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있습니다. 금일은 산유량 동결 합의 실패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강도에 따른 외환시장의 영향력에 주목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는 1140원에서 1154원입니다. 네, 오늘 변동성 큰 환율 움직임 예상해 주셨습니다.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두 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어제였죠.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산유국의 회동이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동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유가 전망 그리고 정유주 전망까지 두 분께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의 기조가 장기화가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부 정책도 지금 계속해서 배당 증가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당주 이야기도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봐야겠죠.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산유국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회의 내용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김영석 대표님, 일단 동결 합의 실패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메인 핵심 키를 쥐고 있던 게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 굳이 이제 그 회의에서 참석을 해서 감산을 동결에 대한 부분을 동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입장은 뭐 주요한 그 전서부터 이란이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핵으로 인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그 이후서부터 계속 유지해왔던 기조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큰 국제 시장에서 합의에 대한 부분 큰 기대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동안 이제 그 국제 유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매장량 부분에서 1위는 중동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습니다. 국제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이란은 4위고 1위가 베네수엘라, 2위가 사우디고 3위가 캐나다.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감산 없이 계속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수요적인 측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 석유 소비국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동안 공급이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을 견인해 왔다면 그동안 수요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서부터 반등의 모멘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수요가 이끄는 부분들이 다시는 국제 유가에 대한 향방의 결정이 된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동결이 없이 감산 없이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만큼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동안 유가에 대한 하락폭은 직전보다는 좀 낙폭이 저지될 거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란이 키를 쥐고 있었는데 회동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의가 좀 불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수요가 충분하다면 유가 하락폭은 전처럼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봐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유가 밴드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전저점에 대한 유가 밴드 다시 이제 40불 언더까지는 물론 당연히 시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 저점과 고점 사이에 35불에서 최대 맥스 60에서 70불 정도 단기적으로 연내에 그런 정도는 이제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그러한 이제 근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란이 갖고 있는 그동안 경제 제재를 통해서 쌓아왔던 원유 재고량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소비국만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국이 그 석유 생산국 1위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 1위가 왜 미국이 됐냐면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셰일가스를 뽑아내면서 결국에는 국제 2위였던 부분을 1위로 올렸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 이제 공급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줄어드는 부분들, 특히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감소되는 부분들, 조정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맞춰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요런 과정을 거치면 상단 밴드는 65불에서 70불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유가 시대, 과거처럼 200불을 넘나드는 그런 시대까지는 아직은 150불, 200불을 넘나드는 시대까지는 아직은 좀 한참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고 그 이전까지는 단기 3년 내에서는 그런 박스권 행보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유가 당장은 35불까지 단기 조정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연내 6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자, 국제유가 전망 같은 경우는요. 이 40달러에는 좀 안착을 하나 싶었는데 일단 금요일에는 회동을 앞두고 우려감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자, 정윤성 소장님은 유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어떤 박스권 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결국에는 수요가 얼마나 갈 것인가와 이제 생산국들의 합의점이 있는데, 첫 번째 우선은 분명한 점은 수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을 어떻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합의점에 도출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 간의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원유를 팔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 팔게 하고 각자 어느 정도 절제를 하자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과 또한 무엇이 있냐면 IS 테러 등 여러 가지 그 중동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 올해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박스권 내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당분간 박스권 흐름 보일 거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수요가 늘기는 힘든 만큼 공급력이 관건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일단 유가에게 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정유주입니다. 정유주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저유가의 고마진 수혜도 받았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유주들이 일단은 지난주 차익 실현 매물에 조금은 주춤했고 오늘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 정유주 조정 받고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일단 수익성이 확보된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선반영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이제 그 국제 유가가 반등을 해갖고 올라오는 동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바닥은 없고 이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여기까지가 최저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바닥에서 턴했던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그 주가에 힘을 실어주면 좋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으면서 한푼 이제 꺾이는 차익 매물 실현에 하나의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 긍정적인 흐름, 장기적인 긍정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근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100불 시대에서 정유화학주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40불, 50불대에서 정유화학주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이 40불에서 60불로 올라간다면 실질적으로 유가가 50%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들은 그에 맞춰서 동일하게 상승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을 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상승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던 점들을 염두를 해서 단기적인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영석 대표님은 지금 정유주 조정을 받고 있고 조금 더 조정폭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괜찮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 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바닥권에서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정유화학주들이 계속 하염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선 이제 그때 이제 매수에 망설이게 됐고요. 그다음 또 반등을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높게 올라가고 따라붙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매수를 위해서 대기했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조정을 이유로 해서 보통 차익 실현이 나오면 한 2, 3일 정도 연속적으로 그 주에 연속적으로 주간 하락률이 좀 높은 편이니까요. 이러한 부분 감안하셔갖고 좀 더 조정이 깊어지는 다음 주라든지 이 조정은 이번 주에 충분히 받고 난 이후에 다음 주라든지 그 다음 주에 저점 매수의 기회가 한번 분명히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유주 다음 주까지 조정 이후에 매수 접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정말로 정유주 여태까지 많이 올랐는데 정윤선 소장님은 정유주 접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우선은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같이 이제 국제 회의 앞으로도 이제 오펙 회의뿐만이 아니라 비오펙 회의 참여국들까지 함께 이제 국제적인 회의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단기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선물이 이걸 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이 있죠.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는 국제 회의가 있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에 대한 국제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의 어떤 그 회의에 대한 정책들을 통해서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오늘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정유주들 가장 좋은 부분은 장기 이제 저유가로 가면서 좋은 원유를 좀 싸게 갖고 와서 어느 정도는 마진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팔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대한 마진 때는 한 70불 배럴당 70불 이하까지는 정유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마진을 갖고 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유가에 대한 전망이 높게 잡아도 60불 위까지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밀렸을 때 좀 담는 그런 전략
전략 같은 경우도 좀 유효해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단기적으로 조정 추가로 가능하지만 역시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70불까지 갈 때까지 고마진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신 만큼 조정 시 매수 전략 역시나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이 장기화가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에서도 또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정책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배당주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먼저 현지 증권사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존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금 배당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금리가 낮을 경우에 배당주가 인기가 많아지는 배경이 뭔가요? 네, 우선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좀 이어지게 되면 시장 금리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대 수익이 높은 이제 고배당주들이 좀 관심이 좀 커지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비단 현재 시점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좀 기대가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14년에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한시적이지만 지금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이제 2017년까지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그 정책 시행의 이제 첫 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이제 상장 기업들이 그 현금 배당액이 사상 그 최대치인 21조 4천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이 고배당 정책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국내 기업들의 좀 배당 성향이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배당 성향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좀 서프라이즈 실적과 함께 배당을 좀 기록했었던 대표적인 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올해 좀 이제 분기 배당이 좀 예정되어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고배당주로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증권주 가운데서도 고배당주인 대표적으로 북국증권을 비롯해서 대신증권 이러한 전통적인 좀 고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주에 대한 좀 관심 결국은 이제 연말 결산일 전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주 투자의 적기는 지금 연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에 고배당주 매수를 해서 여름 이후에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그런 좀 투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여름이 오기 전에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이 가장 좀 적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배당주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배당 성향도 앞으로 해외처럼 조금씩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가질 고배당주로 한국전력과 부국증권, 대신증권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자, 지금이 배당주 투자 적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얘기를 들어본 대로 정부가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히 어떤 정책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한데요. 김영석 대표님.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비롯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직전 이제 5년 동안을 보게 되면, 주주 관련된 주주 배당이라든지 주주에 대한 이익을 제고하는 쪽에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를 할 때 어떤 면을 봐야 되냐면 실제로 배당을 투자하는 것들이 주가 하락률만큼을 상쇄를 시킨다면 굳이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매력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배당 이후의 주가들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좀 무거운 주식들이 많다라는 이제 의견을 갖고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배당을 해왔던 기업들의 주가가 연평균 봤을 때 주가 등락률이 시장보다 26% 평균적으로 26%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라는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직전 들어서 배당에 대한 성향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뭐 2014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조 원 정도의 배당금이 지급이 됐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9조 원 정도로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배당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서 봤을 때도 금융업종에 대한 부분들 배당금보다는 화학,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통신, 전기 목재, 전기 가스업, 그 전통적인 보수 방어적인 업종들에 대한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 높다고 얘기하는 좀 그런데 전체적인 종목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27%나 상회했다라는 결과는 앞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돈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연말이나 뭐 이제 3분기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배당 관련된 펀드 쪽으로 일시에 이제 뭉칫돈들이 몰려오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된 수익률도 거의 9월 이후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바닥인 점에서 배당 관련된 주식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년도에 한 6%대 이상을 이제 기록을 했던 게 이제 아주캐피탈, 뭐 진양산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6%대 이상으로 했던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보통 이제 그 연속적으로 2년, 뭐 배당을 시작하면 2년 연속 배당, 3년 연속 배당하는 이제 배당의 추세가 이런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전년도에 고배당을 했던 종목들 한번 찾아보면 앞으로 내 투자하는데 좋은 이제 투자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김영석 대표님도 일단 배당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고배당주들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캐피탈, 진양산업 이야기 주셨는데 또 다른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율천화학, 진양화학, 결국에 이제 진양이 들어가는 그 배당 쪽은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진양산업이 6%, 진양화학이 한 4% 정도 됐고,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이 목재업 이런 쪽도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림 PMP라든지 이런 율천화학 이런 쪽도 꾸준히 이제 배당 성향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초과 수익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겨줬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 시에 한번 눈여겨볼 하반기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율촌화학과 무림 PMP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진양그룹주들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잠깐 테마주로 급등을 했었지만 일단은 전통적인 고배당주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윤성 소장님은 배당주 앞으로 좀 좋을 것이다라는 이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뭐 어떤 급등이라든지 뭐 자본 차익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위험 중수익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 흐름에 굉장히 좀 부합되는 그런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적으로도 분위기가 국내 같은 경우는 시장 중에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중에서 가장 배당률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자본의 차익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노후자금이라든지 공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기자금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매매 차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 성향에 대한 주주들의 니즈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유보금이 기업들에서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것들이 사회에다가 나오지 않으면 결코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기에 반영되기가 힘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유보금을 사회에다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배당 쪽이기 때문에 기업들 측면에서 지금 현재 뭐 14%의 세율 같은 경우도 9%, 8%대에 이제 세율을 낮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 위주의 투자 충분히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주 같은 경우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급등락보다는 횡보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배당주 투자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배당 뭐 많이 줘도 뭐 5%, 6%대인데 주가는 하루에 30%까지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 5% 먹으려다가 손실 봤었을 경우 상당히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셨다시피 배당주도 특징이 뭐 종이 목재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성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으로 많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봤었을 때 주식 투자의 본연의 목적과는 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당주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는 그런 배당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성장성을 가미한 배당주에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목 몇 가지만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 지수대가 뭐 계속 뭐 2000포인트에서 1900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지수도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보면 해외 쪽에 대한 부분 뭐 아무래도 수출 쪽에 대한 뭐 정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수 같은 경우도 점진적인 상세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 그동안은 성장성이 좀 둔화가 돼 있었지만 올해 말까지는 한 번쯤은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배당주도 있지만 우선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신증권 우선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증권주들의 우선주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뭐 내장재라든지 뭐 인테리어 이런 쪽에 대한 부분 또한 자동차 쪽에서도 기존에는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신경 썼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기의 어떤 자해 실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차별화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하우시스가 기존에 없었던 성장성을 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주 우선주에 대한 기대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신증권 우선주에 더해 LG하우시스까지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유주에 더해서 배당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양시장 모두 지금 계속해서 하락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관심받고 있는 종목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 랭킹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이 시간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 랭킹 종목입니다. 형제엘리트, 보성파워텍 큰 관심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호텔신라, 삼성엔지니어링도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포털사이트에서도요. 형제엘리트, 한국항공우주, 영진약품, 뉴프라이드, 호텔신라까지 많은 검색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형제엘리트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급등하면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왜 오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그리고 반기문 테마주죠. 보성파워텍이 급등 이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김영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형제엘리트 그동안 이제 중국 관련된 기사라면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과 연결되면 저가주인 경우에 뭐 5,000원 미만인 주식 같은 경우에 중국에다 연결만 되면 최소한 저 주식도 2만 원은 갔는데 이제 이 주식은 뭐 최소한 10,000원 넘기지 않겠냐.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 공격적인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뭐 공격적이라고 표현보다는 투기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도 단일가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의 이제 단기 과열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훨씬 더 주가에 앞으로 반영될 밸류보다 훨씬 더 큰 상태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너무 급등을 했어요.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쉽게 접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단 한번 내가 사보고서 아니면 말고 아주 소액으로 50만 원, 100만 원씩 조금씩 사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이런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고점인 만큼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제 보성파워텍 한번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 그동안 이제 총선이 지난주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제1여당이 이제 참패를 하면서 참패를 하면서 이제 최고의 이제 다음번에 이제 차선으로 대안이 떠오른 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보성 파워텍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의 이제 그 부회장이 지금 전 반기문 총장의 친동생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이제 차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차기 대권 주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막연히 오르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정치 테마주 총선 이후에 이제 다음번 대선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 기대심을 반영하기에는 특별한 모멘텀 없이는 이러한 상승 기조 오래 가진 못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좀 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들어봤고요. 종목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텔신라가 구조적 변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2%대에 오르고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이 1,000억 원, 한미약품, 평택의 제2공장 계약 소식이 나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종목도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호텔신라부터 보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이제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해왔던 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하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속적인 매도 공세 때문에 주가의 수급이 완전히 꼬여 있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쌍끌이 매수, 동반에 대한 매수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바닥권은 잡지 않겠느냐, 바닥권을 잡지 않았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 시 과거 이제 우리가 두산 인프라 코어로 봤듯이 지속적인 큰 장기적인 우하향됐던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해서 반등을 나왔을 경우에는 숏 커버링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요즘에 계속 저희가 이제 시세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이러한 종목들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박스권 구간에 진입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유념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추가적인 매수, 지금은 소량 매수에 박스권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텔신라 좀 매수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지금 짚어주신다면요? 예, 삼성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차트 그동안 이제 기관들에 대한 바닥권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제 차익 매물 실현 때 차익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기관의 이런 끊임없이 이제 지속된 연속 이제 7거, 8거래일 이상의 순매수세는 그동안 이 주가를 충분히 턴어라운드, 주가 자체, 가격 자체만을 더 들어올리기엔 충분히 유효한 면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강한데요. 이러한 부분들, 지수 상승이 추가적으로 205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가적인 좀 충분히 장중에 조정을 봤을 때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엔지니어링 조정 시 매수 전략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급등락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아경제 급등하고 있고요. 삼형엠텍, 동아지질, 형제엘리트, 큐로컴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각 급락 종목은요. 신한레버리지, CCS, 한창, 셀트리온제약과 웅진에너지입니다. 자, 지금 아시아경제가 자회사인 팍스넷 상장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큐로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호가 특징주에서도 알아봤었는데 지엔코 증자 참여에 지금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하는 두 종목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석 소장님. 네, 먼저 아시아경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가 우선 상장한다는 이슈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경제 주가를 보면 그동안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 구조 같은 경우도 광고라든지 아니면 증권 방송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자본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 과연 이제 팍스넷이 이제 상장을 해서 얼마나 큰 이제 시가총액을 차지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뭐니 해도 팍스넷 같은 경우는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포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시아경제의 향후 주가의 향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000포인트대에서 박스권을 그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1900대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주가의 향후 흐름 자체도 어떻게 봤었을 때 지수의 향후 흐름과 또한 최근 들어서 증권주도 움직이듯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도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갖기는 지수가 동반 상승하기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로컴을 보시겠는데요. 우선 우려 제조업체인 지엔코의 지분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동반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들어가면서 오늘까지도 상당히 올라갔었지만 사실은 금요일 날도 이미 8%대의 어느 정도의 호가를 줬다는 부분, 또한 금요일 날 뭐니 해도 거래량 자체가 좀 이미 어느 정도 나왔다는 부분은 오늘 지금 꼬리 달면서 좀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지분 참여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도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팩트에서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큐로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성 파워텍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 하락폭이 큰 반기문 테마주가 바로 CCS와 한창입니다. 자, 반기문 테마주 같은 경우 사실 대선까지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자, 정윤성 소장님은 모멘텀 끝났다고 보시는지요? 네, 모멘텀은 우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멘텀은 있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죠.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부분이 이번 총선에서도 보여줬었는데 보통 총선이 이 정도 있을 정도면 뭐 수십 배 가는 종목들이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과거의 정치 테마주에 대한 화려한 부분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혹했었습니다. 주식 정치 테마주다라고 하면 했었지만 이렇게 뭐 증거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적과는 무관하고 어느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을 망정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어떤 모멘텀일 뿐이지 이 부분이 기업에 대한 어떤 막대한 이익을 준다든지 그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단기 플레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반기문 카드 외에는 지금 총선에서 이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꺼내들 카드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기문 카드를 얼마만큼 잘 활용을 했으냐 이 부분이 반기문 테마주의 향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선주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실적에 기반이 되지 않은 만큼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의견 역시나 주셨습니다. 자, 시장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2,000포인트는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장 출발 상황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그리고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이남주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지난주 드디어 2,000포인트를 탈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2,000포인트를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난주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틀어주지 않았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습니다. 자, 코스닥이 조금 문제이죠. 자,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 조금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일단 지난주까지의 코스닥을 본다면요, 최근 한 달여 동안의 음봉이 참 많습니다. 주가의 지수의 캔들을 보시면 음봉이 많다라는 이유는요, 장 초반 때 상승 출발을 건강하게 했지만 장 후반 때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면서 마감을 했다는 얘기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요,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오르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지수의 흐름상으로 했을 때는 지난 정고점, 그러니까 7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동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700포인트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자, 과거의 모습들을 보신다라면은 점잖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루 정도는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 번은 겁을 주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한 차례 정도 시장을 좀 충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유를 조금은 묻는다라면요. 지금 최근에 와서 이 환율적인 변동이 또 유가에 대한 급등락이 좀 연출되고 있죠. 환율적인 변동이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이유로 해서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정도는 충격을 오고 나서 반등이 좀 더 용수철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한 차례 정도 충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충격이 오히려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지켜주는 것 건강하게 보도록 하지만 향후에 충격이 오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자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렇게 음봉 속에서도 지지해주고 있고 앞으로 700포인트를 탈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시장에서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들 눌림목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가 일주일 동안 강조드리고 있는 미리 사고 있는 종목 바로 전기차입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 미리 산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P&E 솔루션입니다. 자,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상용화가 시작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다. 연비 해결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P&E 솔루션. 자, 국내 굵직한 기업들과 해외 시장까지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미리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한 종목이고요. 가장 파워가 센 기업입니다. 자, 일단 P&E 솔루션은 주가는 오늘 조금은 소폭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카테고리를 엮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가 눌림목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딱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 안에서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들,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 꼭 사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한 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남주 검색기에 전기차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 또 가려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 P&E 솔루션 버금가는 우리산업입니다. 자, 우리산업은 한 차례 정도 27,000원대를 높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산업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가장 먼저 호재가 될 기업이기 때문에 일찍이 지난 3월 달부터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그 이후부터 해서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27,000원대를 지지해주고 있고 이제는 3만원대 돌파를 위해서 준비 동작이 있는데요. 자, 이 가격대가 지난 연고점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대이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돌파하기 위한 준비 자리이다 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P&E 솔루션과 가장 대표적인 종목 우리산업 또 그 밖의 종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디에스, PNT, 일진머티리얼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왔는데요. 자, 이 기업들 모두 다 동반해서 충전 인프라라든지 혹은 연비 해결을 위한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코디에스 주가 흐름 조금은 음봉을 만들 때가 이때가 기회다라는 점. 자, PNT도 마찬가지고요. 일진머티리얼즈 최근에 와서 상승 곡선이 좋았는데 오늘 자리까지는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건강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기차 꼭 뜹니다. 전기차 꼭 됩니다. 앞으로 전기차 많이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도로에 전기차가 꽉 채워질 때까지는 전기차들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성장하는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미남주 전기차에 대해서 한 번 더 꼬집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모의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출발 진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